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조금 전 귀국 회견에서 불법 금품 수수는 없었지만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통일교 의혹에 대해 오늘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출장에서 귀국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도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특검 조사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구체적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역시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자신의 인격을 믿어달라며 오늘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과거 윤 전 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2022년 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해와 한 차례 만났을 뿐 이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향해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예방하여 큰절을 올린 적이 있는지, 윤영호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는지 국민께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들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수사보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파장이 여권으로 번지고 특검 편파 수사 논란이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인사와 관련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재단 해산 검토를 거듭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통일교 의혹이 여당 전현직 인사와 현 정부 장관에게까지 번지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검 편파 수사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내란 수사 정당성까지 훼손되는 상황을 우려한 걸로도 풀이됩니다. 9일 재판에서 공개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통화 녹취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거론됐습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직접 한학자 총재를 만나려 한다고 주장하는 녹취까지 공개되자 엄정 수사 지시로 결백을 강조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 의혹 관련 민주당 인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의 공개 압박이 먹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네, 국회가 오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며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틀 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이 지연됐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가맹법 처리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잇따라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에 반대하진 않지만 여당의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대하는 의미로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법 파괴, 악법 5대 악법, 그다음에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어떤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을 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지속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3차례 끄기도 했습니다. 이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우 의장은 또 여야 의원석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2시간 넘게 본회의를 정회시키기도 했는데 오늘 이어질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금 전 귀국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영호 씨로부터 제기된 저와 관련된 불법적인 금품 수수 이야기가 있는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무근이고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 없었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 뭐 들은 그대로 저는 그 명쾌하게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 입장들을 보면 어쨌든 그 행사에 가서 뭐 축사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 뭐 전재수 장관 말로는 이제 전 장관이 되겠나요? 전 장관 말로는 6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행사에 가서 내가 축사를 했다면 사진이나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행사 당일을 또 특정할 수 있다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전재수 전 장관이 뭐 아직 사표가 수리가 되거나 대통령실과 이게 얘기가 된 건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간에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아보면 더 투명하게 좀 밝혀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야당에선 장관직부터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전 장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긴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사실 무근이라고 하시는데 장관직을 내려놓으시는 게 혹시 일부 인정하신다는 뭐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는 것이죠, 장관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더 책임 있게, 더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라는 저의 의지로서. 의혹은 부인을 하면서도 장관직은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장의 기자들도 이게 의혹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긴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진정성 있는 사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었죠. 본인이 부산시장 출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공직 사퇴 시한이 내년 3월 4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원래도 사퇴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의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배경에는요. 지금 전재수 장관의 혐의가 만약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뇌물죄가 적용되지 못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겁니다. 예. 그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죠. 그런데 특검에서 4개월 동안 이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공소시효 때문에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실체를 밝힐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본인이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어차피 물러날 장관직을 조금 일찍 내려놓음으로써 국민들에게 본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정치자금법 사건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수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특검에서 진술한 바를 보더라도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그 통일교의 수건 사업 때문에 당시 그 한일 해저 터널의 출발점으로 지목되고 있었던 가덕도가 행정구역상 속해 있었던 부산 북구 강서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전재수 의원이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건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작은 상자에 담아서 제공했다라고까지 진술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한다면은 뇌물로 적용해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경찰의 수사 의지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경찰이기 때문에 과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를 그리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의 수사 의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우려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 3년을 보면은 아무리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대통령이 압력을 넣고 장관들이 압박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이거 금방 또 밝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재수 장관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이름도 이 통일교 연루 의혹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도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정동영 장관이 오늘 입장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싱거운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벌써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생각은 있어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 이 통일교가 이제 수건 사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건 사업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아젠다인데 예. 이 과거에 저도 이제 국회 이제 국토교통위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 해저 터널 관련된 그때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한두 명의 정치인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위, 해양수산위, 그리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이러면 여당, 야당의 많은 의원들에게 사실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나경원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김규환 전 의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는 어떤 현역 정치인이든 전직 정치인에 대한 이름이 오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추가적인 다른 의원들이나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수사가 더 진행이 되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고요. 저는 전재수 의원의 실명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된 것이 일종의 미리 보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지금은 민주당의 3선 중진이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에 속해 있는 현직 장관입니다만 이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되는 시점에는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 초선 의원에게 그렇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주고 시계까지 주고 이런 예.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정책 결정의 핵심에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과연 로비가 없었겠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로비가 있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금품이 주어졌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른바 통일교 리스트의 명단에 15명이 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도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그것을 경찰이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야권에서 시작해서 여권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자, 야당은 대여 공세 소위를 높이고 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출범해서 특정 종교와 연관지어서 우리 국민의힘을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당사 압수수색하고 저희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결국 그 수혜자는 뒤에서 검은 돈을 받은 것은 결국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윤형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최후 진술에서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일단 침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러한 일종의 폭로를 한 이유는 특검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검의 본인에 대한 수사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면 본인이 지금 이제 뭐 결심하고 이제 선고가 곧 나오겠지만 선고할 때 본인의 양형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또 본인은 이 전방위적인 이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이런 로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인 것이지 이걸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위에 있는 뭐 한약자 총재라든지 이런 지휘부라고 말을 좀 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본인의 양형에서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곳에서 저는 폭로가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본인도 조사를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이 양형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 결과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사이에 종교단체 해산을 2번이나 거론을 하면서 이게 야권에선 이 사태를 키우게 되면 통일교를 해산시켜버릴 것이다, 뭐 큰일 날 것이다 라는 협박성 발언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특정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산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걸 일주일 사이에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2번째 언급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즉 통일교가 만약에 법적으로 그 재단 법인이 해산된다면 통일교의 막대한 재산들이 다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도 풀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물론 자기 자신의 재판 전략을 위해서 총알을 아낀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판단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압박 내지는 겁박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중계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직접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국민들의 뇌리에는 그 발언과 윤영호 본부장의 침묵이 무관하게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12월 초입니다. 근데 윤영호 본부장이 이러한 진술을 한 거는 8월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윤영호 본부장이 8월에 특검에서 했던 진술을 알고 나서 이거 압박을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언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실을 어쨌든 알고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얘기를 꺼내지 않고 조용히 뭐 플레이바게닝을 시도하는 그런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과 9일에 종교단체를 언급하면서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이 시점에 왜 이야기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전방위적인 로비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 과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어 있던 그런 얘기고 최근에는 사실 일본의 자민당이 집권당인데 이 통일교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본에서의 국민들의 어떤 지탄도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조회수가 이 기사가 100만 회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해산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종교단체는 사실 세금에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라는 말씀이신데 그 원론적인 얘기를
이 시점에 했다는 겁니다. 자,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이름까지 특검이 획득한 녹취록에 언급이 되면서 이거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언급한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번 언급한 것도 이례적인데 두 번째 언급한 시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 최종 진술로 그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 바로 그 결심 공판의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일교 관계자들이 유심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로로든 윤영호 씨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많은 언론이 예상했던 그런 명단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러면은 통일교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권의 압박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호 씨의 재판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항소심도 남아있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하든 특검이 수사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 수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국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하셔야지만이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장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엄 이후 이어져온 사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소회를 밝히신 것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알려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저는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나름대로 이제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어떤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는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이 사태의 변을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줬으면은 그게 국민의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요한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뭐 그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계엄은 잘못됐고 우리 당론이 지금 뭐 탄핵을 반대하는 거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도 절연을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에 구체적 거기에 대한 또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뭐 이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줬으면은 좋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지켜봤다. 그리고 뭐 많이 요구를 했지만 되지 않았다. 요 정도로 좀 세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지도부도 뭔가 심각하게 좀 듣는데 그냥 이것은 뭔가 좀 허탈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국내인 전체로 조금 파장이 많이 커질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왕에 내려놓으시고 독한 마음 먹으셨으면 뭔가 좀 분명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향한 좀 더 선명한 조언, 구체적인 액션 플랜 같은 게 좀 담겨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사퇴변 어떻게 들으셨고 사퇴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인요한 의원은 어쨌든 국민의힘 전체에서 본인의 희생적인 결단으로 책임을 진 가장 첫 번째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사퇴의 결단을 평가할 지점이 분명히 첫 번째 의원이요. 그렇죠. 분명히 평가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은 그 사퇴의 변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중강제 추행으로 피소당하고서도 국회의원직을 방패막이로 이용해서 본인 방어에 이용하고 있는 국회의원마저 있는 마당에 민주당에서 말씀하실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요한 의원이 사퇴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내심의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봐요. 인요한 의원의 이력을 보면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그 시민군 통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계엄으로 인한 어떤 비극적인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사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본인이 당인으로서의 처신과 또 개인으로서의 어떤 소신 간에 상당한 긴장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는
본인이 희생적인 결단으로서 당이 쇄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뭔가 보여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때 민심이 돌아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실명이 그대로 담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실명까지 다 냈습니다. 그 자녀까지. 그런 인권유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열람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볼 때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저희 당의 내분의 불씨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대다수의 당원들은 빨리 좀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대답은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최종 결과가 아니라 중간 조사 결과를 당무감사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의 실명, 거주 지역까지 공개가 됐는데 친한계에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강한 반발이 나왔어요. 일단 이 문제를요, 우리가 국민과 당원의 시선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이 한 보도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나도 저렇게 내 개인정보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다 밝혀질 수 있겠구나. 이러면 당원 가입하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말씀을 하신 권영진 의원은 사실 친한계와는 매우 대척점에 있었던 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이던 시절에는 상당히 반대편에 있었다고 평가받아오신 분인데 그런 권영진 의원조차도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원과 잠재적 당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정당의 가입 탈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별도로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서 그러한 민감정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여과 없이 공개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시점에 당무감사위원회가 위법한 조치까지 감소해가면서 그것도 어떤 최종 결과도 아니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라는 명목하에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사실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자꾸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커질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철도공사노조가 오늘 아침으로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사측과 벌인 반댐 협상에서 접점을 찾았기 때문인데 아직 막판 실무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 파업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허유하 기자, 그러면 열차는 오늘 정상 운행을 하는 겁니까? 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이 시간 현재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잠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철도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어젯밤 10시부터 코레일 본부에서 본교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철도노조는 협상 2시간여 만인 밤 11시 55분쯤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노사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협상을 이어가다 오늘 아침 7시쯤 임금교섭 잠정 합의를 도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첫 교섭에선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30분 만에 결렬됐는데요. 노조 측은 공기업 중 유일하게 코레일 노동자만 기본급의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이를 100%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잠정 합의 단계인 만큼 총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오는 24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상여금 정상화 안건이 다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보수 전 아태 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열린 안전회장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본 증거도 수집돼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많은 한국인이 감금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현재 수사 인력을 직접 파견하기로 했죠. 그렇게 파견된 경찰이 현지 경찰과 함께 스캠 단지를 급습했습니다. 한국인 1명이 구출되고 51명이 검거됐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복을 입고 권총을 찬 경찰들이 줄지어 한 건물 앞으로 이동합니다. 도착한 건물 입구에는 유원지 정상 영업 중이란 중국어 현수막이 걸려 있고 건물 관계자가 나와 경찰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범죄 단지를 급습하는 모습입니다. 건물 안에는 사기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와 조직원들이 먹다 남은 도시락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 100여 명과 함께 한국 경찰관 4명과 국정원 요원도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건물 안에선 스캠 사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현장에서 구조된 1명과 검거된 51명 등 총 52명 모두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구조된 20대 남성 1명은 일주일 전 친동생에게 연락해 감금돼 있다, 살려달라며 한국인들 일부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지 경찰과 협조를 통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현지 수사기관에 구금돼 있는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송환해 조직의 규모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태 발생 11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임시 대표로 김범석 창업자의 오른팔로 불리는 미국 본사 임원이 선임됐는데 다음 주로 예정된 청문회에 김 의장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박대준 쿠팡 대표.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1일 만에 사건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습니다. 쿠팡은 정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까다로운 회원 탈퇴 절차를 유지하는 등 수습 과정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공정위 등 정관들을 집중 채용해 대관 조직을 은밀하게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 대표의 사임은 연이은 논란에 따른 사실상 경질로 풀이됩니다. 쿠팡은 박 대표 후임으로 미국 본사 최고 운영 책임자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임시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하버드대 동문으로 2020년 쿠팡에 합류한 로저스는 김 의장의 오른팔이자 그룹의 2인자로 평가받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한국 법인 상황을 본사가 직접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롤드 임시대표는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할 예정인데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향년 85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제 전해졌었는데 김지미 씨는 은퇴 후에 미국에서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0년이었는데요. 한국 영화인 총연합회 이사장직을 마친 이후에는 자녀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계속 생활해 오면서 한국을 오갔습니다. 그러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7일 새벽 미국 LA에서 결국 숨을 거뒀는데 평소에도 심장 쪽이 좋지 않았었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분은 이장호 감독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연작인 명자 아끼고 소냐를 연출했던 감독으로서 평소에도 계속 연락을 취해왔는데 유족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게 돼서 한국에 전하게 됐던 거죠. 그 사이에 한 3일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는데 결국 지금은 미국에서 화장은 모두 마친 상태고요. 건강 상태는 최근에 대상포진을 앓은 후에 급격히 건강이 좋지 않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고인이 된 김지미 씨,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톱스타로 모두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죠. 김지미 씨의 생전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영화배우로
늙어왔다는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영원한 여배우로서의 자리를 굳히도록 제 인생 전부를 영화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제 사적인 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에는 여념이 없었고 오로지 영화의 60년을 따라다녔다고 하면은 제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구나. 네, 김지미 씨 1957년 데뷔한 이후로 명실상부 최고의 여배우로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배우 활동 40년 세월 동안 출연 작품만 70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국 영화사에 이렇게 다작을 한 여배우가 있었나요? 사실 찾아보기 어렵죠. 특히 예.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출연을 시작했습니다. 김기영 감독이 길거리에서 만난 후에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면서 배우로 활동을 하자 해서 이 황혼열차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700여 편에 출연을 했습니다. 작품의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장희빈이나 황진이를 비롯해서 순애보 넘치는 여성 그리고 또 파무파탈의 매력을 가진 바람난 주부 역할까지 폭넓게 소화를 해왔는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0년 영화인으로서 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때 붙은 수식어는 화려한 여배우였습니다. 네. 사실 그만큼 김지미 씨가 폭넓은 활동을 최근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많은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때는 한 해에만 30편 넘게 영화를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김지미 선생이 출연한 작품이 700편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700편도 정확하지가 않다. 하도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게 캘큘레이션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해에는 34편에 출연을 했대요. 34편이면요. 열흘에 한 편씩 찍었다는 이야기고 한 달에 몇 편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한 달에 3편씩 찍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마어마한 거는 뭐 열흘에 한 편 찍어도 단역이나 조연 같은 거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주연이었어요. 그런데 김지미 선생이 활약하던 50년대 말 60년대는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53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까지도 전쟁의 상처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우리 국민들을 위로했던 대배우셨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대사양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지미 씨,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정작 그런데 김지미 씨 본인은 이 별명을 싫어했다고 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김지미 씨 공통점이 참 많죠. 매우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고요. 뭐 엄청난 각 그 당대 최고의 배우라는 점하고 많은 작품을 남겼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각국에서의 영화의 최고 배우라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18살에 첫 결혼을 했고 뒤에 이 사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습니다. 김지미 씨는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비교될 때 주로 영화와 관련돼서 연기라든가 뭐 이런 측면보다는 사생활이나 스캔들과 연관시켜서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김지미 씨가 당대 최고의 배우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인께서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영화 제작자 또 행정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굉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당시 여배우가 활동하기 굉장히 촉박한 환경이었어요. 일단 결혼만 하더라도 스캔들처럼 빚어졌는데 4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쳤죠. 하지만 30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왔고 80년대부터는 제작자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7편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보면은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인터뷰를 나눴는데 여걸로 기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남성보다 더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여걸 중에 여걸이었다고 얘기했고요. 이장호 감독 역시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여배우이자 또 여걸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지미 씨 정말 한국 영화사에 크고 다양한 업적들 많이 세우셨는데 영화인들의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신성일 선생님이 영화계의 대부였다라고 하면 김진희 선생님은 영화계의 대무 아니었을까? 저 그 생각하고요. 그 두 분은 제 생각에는 한국의 영화 그 자체 아니었나.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른바 K컬처로 세계를 다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탕이 되고 초석을 만들어주신 분이 김지미 선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도 하셨던 것 같고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추모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네. 장례는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미국에서 이미 화장은 마쳤고요. 12일쯤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별도의 장례는 없고 대신 추모의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고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계속 한 여자로서 그리고 한 배우로서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적도 있는데 한국에서 대중들과 만난 건 지난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인생의 종착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에서 이제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한 방송인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과 당시에는 만나서 오해를 풀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전 매니저들 박 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협의가 결렬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얻으신 정보가 있다고요? 네, 12월 8일 날 오해를 풀었다고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박나래 씨 직접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다음 날 경찰이 이 사건을 정식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되는데 이 박나래 씨가 입장을 내기 전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마무리가 됐다 생각해서 박나래 씨는 입장문을 내게 됐는데 전 매니저 등은 달랐습니다. 합의서를 통해서 향후 비방을 하지 않는다, 고소고발을 모두 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박나래 씨 측에서 이 전 매니저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가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겼다. 서로 잘 얘기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졌고 서로 밝혀야 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안하다로 끝난 일은 아니고 정확히 적법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 전 매니저 측의 입장입니다. 네, 뭐 짚어주신 것처럼 양측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측이 이제 다시 만나서 오해를 풀고 이렇게 뭐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그런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이 오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오해는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인정하는 순간 굉장히 큰 문제, 본인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전 매니저 측에서는 인정과 사과, 지금까지 나온 주장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걸 전제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박나래 씨가 그동안 본인은 억울하다고 했던 얘기가 모두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향후 양측이 다시 정식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 사태를 봉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법 의료시술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박나래 씨가 기존에 알려진 주사 이모 외에 또 다른 링거 이모도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사 이모가 뭔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저도요. 그런데 내몽고에 있는 어떤 의대 최연소 교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주사 이모님 외에 링거 이모님까지도 등장을 했어요. 그 보니까 그 전 매니저 주장이긴 한데 2023년 7월에 박나래 씨가 아마 촬영하러 김해나 부산이나 이쪽을 간 것 같아요. 거기서 김해의 어떤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링거를 놔줬는데 일상복 차림이었고 그분을 링거 이모라고 부르더라. 그런데 이게 전 매니저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면 또 모르겠는데 문자가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어떻게 할 거냐, 뭐 주유비도 좀 더 생각해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이건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규명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게다가 박나래 씨가 추가적으로 대리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는 의혹까지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나래 씨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서 동료 연예인들도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퍼지고 있어요. 뭐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나래 씨 출연하는 그 연예 프로에서 이 주사, 링거 이런 게 소재로 등장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출연한 배우들은 거기에 이제 밭땡을 하면서 이제 소재로서 활용이 된 바는 있는데 이게
이게 불법 의료 행위라는 걸 알고도 했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언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입건이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의혹 확산은 자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정부의 위협으로 노르웨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배를 타고 가까스로 탈출은 했지만 시간 내 도착하지 못했는데 딸이 대신에 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 올해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마차도 대신 딸 아나가 입장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마차도의 딸이 어머니를 대신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It reminds the world that democracy is essential to peace. That to have democracy, we must be willing to fight for freedom. 마차도가 시상식에 못 간 건 베네수엘라 정부의 신변 위협 때문입니다.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하는 운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정부의 탄압을 피해 은신해 왔는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차도가 노벨상 수상을 위해 출국하면 탈주범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이에 마차도는 배를 타고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왔고 아직 노르웨이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lthough she will not be able to reach this ceremony and today's events, we are profoundly happy to confirm that she is safe and that she will be with us here in Oslo. 마차도는 노벨 위원회에 보낸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이번 수상은 모든 베네수엘라인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현지 시간 10일 이스타 신청자에게 지난 5년 동안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스타 신청자 제출 정보에는 5년간 전화번호와 10년간 이메일 주소, 거주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폐교를 앞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작별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대구의 월곡초등학교 강당에서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강당에서 열린 이 콘서트 이름은 안녕 월곡초였습니다. 이 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 33년 만에 학교 문을 닫는데요. 폐교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추억을 나눈 콘서트였습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은 휴대폰으로 조명을 만들며 학교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네, 작별 콘서트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는 이유는 뭔가요? 네, 개교한 지 34년 된 이 학교가 올해를 끝으로 폐교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입학할 학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도 전교생 숫자가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출생률을 감안하면 서울에도 조만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넘쳐나던 시절이 그립기도 한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내리고 있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늘 오전이면 대부분 잦아들 텐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의 눈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최대 10mm, 그 밖의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텐데요.
눈이 내리고 있는 강원도와 동해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최대 10cm, 경북 산지에는 최대 5cm의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비와 함께 찬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전국에 초속 15에서 20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추위는 한 차례 쉬어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5.4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8도, 대전 12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모레인 주말에도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